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앞선 시간에는 이제 정성적 자료의 요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정량적 자료의 요약, 즉 다시 말해서 표와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정량적 자료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적 자료의 요약도 마찬가지로 정성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수분포표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는 이제 겹치지 않는 여러 계급의 도수를 요약해서 도수분포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성적 자료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정성적 자료 같으면 범주라든지 계급을 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지만 정량적 자료에 있어서는 도수분포표에 사용되는 계급 또는 범주의 정의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아래 표에는 이제 이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회계법인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20개 고객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회계감사에 소요한 기간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표 2-4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고객사 같으면 12일에 감사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 14일 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9번째는 16일, 20번째는 13일에 감사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자료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원시 자료 또는 원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로우 데이터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량적 자료를 계급으로 구분할 때, 즉 범주로 다 만든다라고 하면 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계급으로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급 수를 결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 계급의 폭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각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3단계 절차를 거쳐야지 계급 또는 범주로 정량적 자료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급 수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급 수는 5개에서 20개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자료가 적을 때 조금 전에 그 표 2-4에 나와 있는 그 회계법인의 연말 감사 기간 같으면은 자료의 숫자가 20개밖에 되질 않죠. 그러니까 자료가 적을 때는 5 내지 6개의 계급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의 수가 20개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5개 내지 6개 정도로 계급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수의 계급을 사용하여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자료의 변동성을 표현하는데 좀 적합하도록 계급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그 표 2-4에 나와 있던 이현회계법인 감사 기간의 자료 수는 2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급 수를 5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계급의 폭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계급의 폭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의 수와 계급의 폭의 결정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 이제 계급의 수를 결정하고 그것이 이제 이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급의 폭을 결정하는 방법, 주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앞 단계에서 1단계에서 결정한 계급수, 그거 갖다 이용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걸 우리 흔히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야 하는 그 범위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크기를 범위라고 하고요. 그놈을 계급수 1단계에서 설정을 했죠. 그래서 1단계에서 설정한 계급의 수로 다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제 계급의 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계급의 폭은
작성자, 조사자, 연구자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좀 편리한 값으로 고쳐서 사용을 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표 2-4 보시면은 이현회계법인 감사기관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최대값은 얼마냐면은 여기 있는 33일,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2일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33에서 최소값 12일을 빼주고요. 그리고 그걸 전 단계에서 계급수 5개로 다 정했죠. 그래서 33에서 12 빼주고 5로 다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계급의 폭이 4.21이 나옵니다. 근데 4.21 이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가지고 그냥 5일로다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계급의 폭 결정할 때 뭐 요 방법 가지고 이제 요 산식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편리한 값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했을 때 이현회계법인 같으면 최대값 33일 그리고 최소값은 12일이고 빼주면은 범위가 21일이 되죠. 그놈을 5수로 나누면 앞선 단계에서 결정한 계급수 5개로 나누면은 계급의 폭은 4.21이 되는데 좀 이용하기 편하도록 편리한 값으로 계급폭을 5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계급의 수와 계급의 폭은 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분석자, 조사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료를 잘 요약해주는 그런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영어로 이제 trial and error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도해 봤더니 좀 뭔가 오류가 있더라. 다시 또 시도해보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또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행착오죠.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거쳐서 좀 분석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만들게끔 계급의 수와 계급의 폭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자료에서는 각각의 관측치가 그냥 서로 독립된 계급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계급의 경계값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량적인 자료에서는 각 관측치가 속하는 계급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 경계값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경계값을 갖다 설정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게요. 첫 번째는 각 관측치가 오직 하나의 계급에 속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점만 아까 그 날이 그 이현회계법인 감사 기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계급의 폭을 결정을 했어요. 5일로다가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소값이 아까 12일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 10일에서 15일, 15일에서 20일, 20일에서 25일 이런 식으로 계급의 경계값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20일은 15에서 20일까지 해도 포함이 되고요. 20일에서 25일 요 구간에도 요 범주에도 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각 관측치가 오직 하나의 계급에 속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5일에서 19일까지, 20일에서 24일까지, 25일에서 29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능하면 계급의 하한은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 또는 10의 배수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전에 뭐 10일에서 14일까지, 15일에서 19일까지 하면 하한이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5의 배수가 됩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 조금 편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의 특성을 나도 알지만 나도 알기 쉽게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설득을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표를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5 또는 10의 배수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0.5도 5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계급의 하한을
뭐 0.5서부터 0.9, 1서부터 1.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현혁의 법인의 감사 기간하고는 뭐 다른 자료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현혁의 법인 감사 기간 자료에서는 첫 번째 계급의 하한을 10일로 두고 상한을 14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급의 수, 계급의 퍽, 계급의 경계값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각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헤아려서 세어보고 그리고 나서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감사기간 전에 도수분포표 만들 때 이 범주 또는 계급 또는 이제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일에서 14일, 15일에서 19일, 20일에서 24일, 25일에서 29일, 30일에서 34일 이렇게 이제 정해 놓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열심히 헤아려서 이제 두 번째 열에다가 적어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이렇게 10일에서 14일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10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20일 미만 이렇게 하면은 20일 같으면은 15일 이상 20일 미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20일 이상 25일 미만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상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 같으면 그러니까 소수점까지 자리가 소수점 뭐 첫 번째 자리까지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10일 이상 15일 미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소득 수준 같은 거 할 때 월급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0원서부터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계급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표 2-5는 감사기간 자료의 도수분포표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어떤 걸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도수가 큰 감사 기간은 15일에서 19일이다. 20번 중에 8번, 그러니까 20개 고객사 중에 8개 고객사에 대해서 감사 기간이 15일에서 19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상 30일에서 34일까지 걸린 것, 즉 30일 이상 소요된 감사는 딱 한 번밖에 없었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도수분포표의 가치는 원시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는데 도수분포표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직관을 제공하는데 요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자료 또는 원자료, 로우 데이터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바꿔서 보여주면은 그래서 독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쓴 글, 내가 하는 설명 듣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표도 그렇고 그래프도 그렇고 결국은 다른 이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 혼자 보려고 그러면은 굳이 뭐 표로다가 그래프로다가 바꾸지 않아도 되죠. 그냥 내가 혼자 보고서는 이거 야 보니까 뭐 저기 막 15일에서 19일까지가 감사 기간이 15일에서 19일까지가 20번 중에 8번은 가장 많네. 뭐 읽고 그냥 헤아려보고 세워보고 그리고 끝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정성적 자료에서도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이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량적 자료의 경우에는 도수분포표 작성할 때 MS 엑셀에서는 frequency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활용하는 함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실습하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도수 분포표 만들면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백분율 도수 분포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비율이다라고 해가지고 상대 도수는 fi 오버 n으로다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i는 i번째 계급의 도수 그리고 n은 총 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상대 도수에다 100을 곱해주면 100분율 도수를 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자료, 정량적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제 상대 도수 분포표 또는 백분율 도수 분포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일에서 14일 같으면 전체 20개 고객사 중에 4개의 고객사가 요 10일에서 14일에 해당이 됐습니다. 20개 중에 4개니까 0.2가 상대 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백분율 도수는 2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맨 끝에 있는 30일에서 34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20개 고객사 중에 1개 고객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 해서 0.05가 되고 백분율로 따지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기간 자료의 상대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정성적 자료에서 여기까지 하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정량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파이 차트 원 그래프 이걸 많이 안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데 막대 그래프하고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 정량적 자료에 그러니까 정성적 자료에서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이 정량적 자료에서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정성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하고 정량적 자료의 히스토그램하고 차이가 나는 거. 막대 그래프에서는 막대 간의 간격이 있는데요. 근데 히스토그램에서는 그 간격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죄송합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정성적 자료 같으면은 계급이 딱딱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정말 연속적이진 않아요. 근데 정량적 자료의 히스토그램 그릴 때는 정량적 자료가 가져가는데 정량적 자료는 연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기간 자료 같으면 연속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막대 사이의 간격이 없는 형태로 그림을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정량적인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그래프 표현,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은 그 관심 변수 또는 뭐 계급의 범위 또는 계급 구간이 되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 가로축, X축, 횡축에다 두고요. 그다음에 도수 또는 상대 도수 또는 백분율 도수를 세로축, Y축, 종축에다 두고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연 회계법인 감사기간 자료의 히스토그램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그냥 눈에 정확히 들어오죠. 15일에서 19일, 감사기간이 15일에서 19일 사이인 그런 경우가 가장 많구나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30일에서 34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가장 낮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지 않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하고 좀 다르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인접해 있는 두 막대가 붙어 있다. 인접해 있는 막대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대 사이에 공간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연속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이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하고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로형 막대 그래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려놓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그 막대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붙여주는 조작을 하면 그렇게 하면 히스토그램 정량적 자료에 히스토그램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 하나 또 좀 보실까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시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갖다 보여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통찰력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분포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히스토그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패널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패널 C는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려서 보면은 이 패널 C 같으면 좌우 대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세 번째 자료는 세 번째 자료, 그러니까 패널 C와 관련된 자료는 좌우 대칭인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패널 A 같으면 어떨까요? 패널 A 같으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좀 그 꼬리를 봅니다. 예, 그래서 꼬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선 꼬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요? 패널 A에서는 꼬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꼬리가 왼쪽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으로 치우친 그런 분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외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외도 또는 뭐 비대칭도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 꼬리가 드리워져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왼쪽 꼬리 분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패널 B 같으면 어떤 모양이죠? 패널 B 같으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꼬리 분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외도 또는 비대칭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패널 A 같으면은 이 자료 같으면 왼쪽 꼬리 분포를 취하고요. 그래서 외도 또는 비대칭도라고 하는 게 0보다 적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패널 B 같으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드리워진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했죠. 이 경우 같으면 이제 외도 또는 그 비대칭도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거 같으면 어떨까요? 패널 C 같으면은 좌우 대칭적이죠.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제가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적인데 이놈은 그 외도 또는 비대칭도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왼쪽 꼬리 분포, 패널 A는 왼쪽 꼬리 분포, 패널 B는 오른쪽 꼬리 분포, 패널 C는 좌우 대칭인 분포, 좌우 대칭적 분포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하나의 수치로 또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외도 내지는 비대칭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의 값 그래서 왼쪽 꼬리 분포 같으면 외도 또는 비대칭도가 0보다 적은 값을 갖고 오른쪽 꼬리 분포는 외도 또는 비대칭도가 0보다 큰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인 분포 같으면 외도가 또는 비대칭도가 0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현실의 자료에서 이 패널 C처럼 완벽하게 대칭적인 그런 분포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좀 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할 정도로 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사적으로 대칭의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막 그런 분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재무부동산학에서 많이 쓰는 거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무 관리할 때 뭐 종업원 급여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판매액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그 재무부동산학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종종 요 패널 B처럼 오른쪽 꼬리 분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오른쪽 꼬리 분포를 취하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나중에 이상한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사실은 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로그 값을 취한다든지, 그러니까 대수 값이죠. 자연 대수 값, 로그를 갖다 취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 꼬리 분포를 거의 그 대칭적인 분포로 이렇게 가깝게 근사하게, 근사하다라는 게
뭐 멋있다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뭐에 가까워지도록 비슷해지도록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사하게 대칭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적 자료 같으면 정성적 자료는 이렇게 못하는데요. 정량적 자료 같으면은 누적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형태로 또 자료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도수 분포는 각 계급의 도수가 아니라 각 계급과 같거나 작은 계급의 도수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분포를 누적 도수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적 도수 분포표에는 도수 분포표에 있었던 그 계급 수, 계급폭, 계급 경계값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아까는 10일에서 14일까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이 15일에서 19일까지였고 이러는데요. 누적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는 14일 이하 첫 번째 계급 구간의 상한 이하, 그다음에 두 번째 계급 구간 상한 19일이었죠. 그것보다 적은 거. 그러니까 요거는 10일서부터 14일까지라고 하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얘는 15일서부터 19일 사이가 아니라 10일서부터 19일 사이. 얘는 10일서부터 24일 사이. 얘는 10일서부터 29일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일에서 14일 그 사이에는 4개의 고객사가 해당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15일에서 19일 사이에는 8개의 고객사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합친 게 19일 이하일 때는 12개, 4개 더하기 8개에서 12개 고객사가 요 19일 이하의 감사 기간이 소요됐구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상대 도수 분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누적 백분율 도수 분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도수 분포 곡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 도수 분포 곡선이라는 것도 이제 가끔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누적 도수 분포 곡선 그릴 때는 가로축에는 즉 횡축에는 x축에는 관심 변수 계급의 범위를 갖다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에는 누적 도수 또는 누적 상대 도수 또는 누적 백분율 도수를 두고 이제 이 중에 하나를 두고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 곡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표와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성적 자료일 때, 정량적 자료일 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성적 자료의 표와 그래프 표현, 정량적 자료의 표와 그래프 표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많이 보지 못했던 거고 하긴 하는데요.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표 또는 그래프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